자정 무렵 김혜진. 저녁이다. 공원은 산책을 나온 사람들로 붐빈다. 고개를 들면 가느다랗게 난 공원길을 사이에 두고 양편으로 우뚝 솟은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기 전 이곳엔 조그마한 가게들이 복잡하게 엉겨붙어 있었다. 종다리, 딸기, 비너스, 장미. 간판만 있고 반사필름이 붙여진 문 너머로 뭘 하는지 뭘 파는지 알 수 없는 곳들이었다. 문 밖으로 불그스름한 불빛들이 새어나오던 기억이 난다. 아니, 내가 뭔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이제 그런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겨우 3, 4년 전 일인데도 다들 그런 기억은 깨끗하게 지워버린 것 같다. 공원 입구에 설치된 운동기구들 앞에 멈춰섰을 때 네가 말한다. 유리 기억나지? 유리 말이야. 바람은 차고 자꾸만 몸이 움츠러든다. 산책이고 뭐고 그만 집에 가고 싶다. 너는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너는 운동기구에 붙은 사용법 같은 것을 골똘히 들여다보며 한 번 더 유리의 이름을 말한다. 유리? 그게 누군데? 너는 기억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 집 나온 애들, 미혼모, 쌈딱,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거기까지 들었을 때 기억 속에서 단번에 그 이름이 떠오른다. 미러볼이 도는 어둑어둑한 노래방에서 유창한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생각난다. 너는 술에 취해 잠이 들고 맞은편에 앉은 유리의 남자친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말이 없었다. 그래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는 사람은 나 혼자였다. 깡마른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 한 번씩 말을 더듬던 버릇 같은 것도 노래를 부르는 순간엔 다 사라지고 없었다. 그 노래 제목이 블루라이트 요코하마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 실은 유리가 일본어를 거의 못한다는 사실도, 일본 노래거나 중국 노래거나 노래방 기기에선 한국어 발음이 가사 아래 표기된다는 것도. 유리는 너의 친구였다.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영문도 모른 채 따돌림을 당하던 너에게 말을 걸어주고 체육 시간이나 가정 시간에 기꺼이 짝이 되어준 사람이 유리라고 했다. 누군가 시비를 걸면 네 곁에 붙어서서 잘잘못을 따지고 하나둘 가세한 아이들과 3대1로 4대1로 끈질기게 말싸움을 벌였다고 했다. 얼마 안 가 학내엔 너와 유리가 사귄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했다. 어딜 가든 뭘 하든 묘한 경계와 호기심의 눈초리가 너와 유리의 뒤를 낄낄거리며 쫓아다녔다고 했다. 진짜? 진짜 사귄 거야? 몇 차례 내가 물었는데 너는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유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라는 거였다. 유리는 너와 함께 대학을 다녔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엔
미혼모들을 돌보는 쉼터 같은 곳에서 봉사를 하고 졸업 후엔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 시기를 놓쳤고 그런 뒤엔 지역의 대안학교에서 일한다고 들었다. 어디까지나 너에게 들은 이야기여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아닌지 알 수는 없었다. 내가 너를 만나고 1년이 좀 못 되었을 무렵이었다. 좋은 친구다. 한번 보자. 다 같이 만나자. 잊을만 하면 조르던 너의 부탁에 못 이긴 척 유리를 만났던 즈음이기도 했다. 어색하고 불편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그날의 만남은 자연스럽고 유쾌했다. 함께 밥을 먹고 맥주를 마시는 동안에도 유리의 이야기는 자신의 일상과 근황 주변을 조심스럽게 옮겨다녔다. 그러다 문득 남자친구를 불러도 되냐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온 뒤에도 달라진 건 거의 없었다. 너와 내 안부를 물을 때도 있었지만 모두 적당한 수준이었고 불필요한 경계선을 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듯 보였다. 내가 혹은 네가 우리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러려니 여기고 더 궁금해하거나 캐묻지 않는 무관심함이 유연하고 담백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던 것 같다. 네 친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대화를 주도하는 유리에게서 어떤 노련함, 세련됨, 배려와 친절 같은 너에게선 좀처럼 느낄 수 없었던 덕목들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왔다. 그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그건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처럼 여겨졌고 그러므로 유리라는 사람에 대해 어떤 호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오늘 내가 혼자 너무 떠든 것 같네. 거의 헤어질 무렵이 다 되어서야 유리는 그렇게 말했다. 택시를 잡으려고 다 같이 도로변에 서 있을 때였다. 택시에 올라타며 유리는 한마디 더 했다. 잘 지내라는 말이었나, 또 보자는 말이었나. 택시가 출발하고 열린 창밖으로 유리가 얼굴을 내밀고 손을 흔들었다. 아까 오후에 유리가 전화 왔더라. 사무실을 옮겨야 한다나 봐. 요 근처로 알아보면 어떨까 하던데? 요 근처? 아니, 여긴 못 구하지. 저기 고개 너머 동네 있잖아.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오고 산책 나온 개들이 한꺼번에 짖는다. 너는 동그란 발판을 딛고 올라선 다음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요리조리 허리를 돌리기 시작한다. 사무실만? 집은 어쩌고? 걔가 집이 어디 있어. 사무실 옮겨오면 집도 그 근처로 다시 구하겠지. 나는 커다란 나침반 같은 데 매달린 끈을 양팔로 번갈아 잡아당기며 조금 더 자세한 안부를 전해듣는다. 대안학교를 그만두고 몇몇 지인들과 함께 사무실을 얻고 마을 사업 같은 것을 하다가 다시 몇 사람과 함께 독립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좋은 일을 한다거나 대단하다거나 잘 되었으면 한다거나 하는 짤막한 대답을 보탠다. 실은 줄을 놓칠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짝 당겨졌던 끈이 빠르게 되감기면서 몇 번이고 턱이나 볼을 때릴 뻔한다. 넌 꼭 그러더라. 사용법을 먼저 읽어야지. 거기 옆에 붙어 있잖아. 안 읽었지? 너는 동그란 발판에서 내려와 재빨리 옆기구로 옮겨간다. 두 다리를 뻗고 앉아 체중이 실린 손잡이를 끌어당기는 너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매일 저녁 저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왜 체중은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걸까? 집에 있는 낮 동안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실컷 먹는지도 모르지. 불안함과 초조함 같은 것들을 먹는 걸로 해소하는지도 모르지. 아니, 실은 어디론가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긋함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지. 자격증이니 시험이니 그런 건 금세 다 잊어버린 건지도 모르지. 나는 그런 추측들을 몰아내려고 더 힘껏 줄을 잡아당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네가 다시 유리의 이야기를 꺼낸다. 내가 유리 사무실 구했다고 말했나? 너는 내가 사온 식료품들을 하나씩 꺼내 요리조리 돌려보며 잠깐씩 말을 그친다. 위험한 식탁이니 어쩌니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뒤로 너는 먹는 것에 폭 까다롭게 군다. 계란 껍데기에 사육 환경과 생산 농가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가 찍혀 있다고 알려준 것도, 미국이나 브라질, 스페인에서 어떻게 건너왔는지 모를 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해준 것도, 시중에 파는 팝콘은 죄다 유전자 조작 옥수수로 만들어진다고 경고한 것도 너다. 그러나 사람들로 붐비는 마트에 서서 포장지에 붙은 작은 글자들을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는 게 더 피곤한 일일 수 있다는 건 넌 모르는 것 같다. 뭐든 살 때마다 요모조모 따지고 가격을 비교하면서 식품을 고르고 가려먹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엔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건 생각 못하는 것 같다. 이건 사오지 말라니까 또 사왔네. 이런 건 먹으면 안 좋아. 너는 두부 하나를 꺼내고 소시지 한 봉지를 골라낸다. 그런 다음 봉지에 넣어 냉장고 한쪽 구석에 밀어넣는다. 한국은 포장이 너무 과해. 한 사람이 하루에 플라스틱 하나만 더 써도 그게 1년이면 동남아시아 어디 섬 하나 크기 된다고 내가 말했지? 너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일일이 포장지를 뜯고 종류별로 분류하며 투덜거린다. 나는 잠자코 나머지 재료들로 간단히 저녁을 준비한다. 가지와 호박, 토마토를 굽고 닭고기를 삶는 내 옆에 서서 너는 양배추를 가느다랗게 썬다. 칼로리도 낮고 몸에 이롭다는 것들로 채운 식단. 그러나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식욕이 다 달아난 기분이 든다. 유리 사무실 오픈하기 전에 나도 뭐 하나 사주려고. 간을 거의 하지 않은 음식에선 아무런 맛도 나지 않는다. 나는 음식을 내 접시에 던 다음 자꾸만 소금과 후추를 더 넣는다. 너는 주의를 주듯 소금과 후추를 네 쪽으로 가져다 놓는다. 뭘 사줄 건데? 내가 묻고 네가 대답한다. 이왕 사주는 거 뭐가 필요한지 한번 물어볼까? 괜히 안 쓰는 거 사줄 필요 없잖아. 나는 그러자고 한다. 그래봐야 전자레인지나 가습기, 테이블이나 프린터 정도겠지. 직장을 그만두고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는 네 처지를 모르지 않으니까. 부드럽게 거절을 할지도 모르지. 그래서 유리가 냉장고, 에어컨 중 하나를 사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는 다소 놀라운 마음이 든다. 주말 내내 우리는 전자제품 대리점을 찾아 조금씩 더 멀리까지 걸어간다. 두 분이서 쓰실 거예요? 직원이 물을 때마다 너는 10평 남짓 되는 사무실에서 서너 명이 사용할 거라고 설명한다. 직원은 기본형 냉장고 앞을 지나쳐 양문형 냉장고가 늘어선 쪽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겨우 몇 사람이 사용할 정도면 된다고 이야기하던 너는 어느새 팔짱을 끼고 직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은
돈을 더 주더라도 크고 튼튼한 것을 고르는 게 제일이라는 직원의 말에 또 어느새 설득당한 눈치다. 그렇게 3군데 대리점을 더 돌아본 뒤에 너는 어쨌든 크고 좋은 걸로 사는 게 낫겠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런 후엔 겁도 없이 800리터가 넘는 최신 모델 냉장고를 고른다. 사무실이 작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큰 냉장고를 넣을 자리가 있을까? 너무 크잖아. 직원이 계약서를 가지러 간 동안 내가 소곤거린다. 너는 이왕이면 더 좋은 걸 해주고 싶다고 말하고 마음 같아선 제일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래도 내가 지갑을 꺼내지 않고 머뭇거리자 어쨌든 할부금은 틀림없이 자신이 내겠다고 다짐을 둔다. 걱정 마. 내가 낼게. 내가 낸다고. 무슨 수로, 어떻게 낼 거냐는 질문을 나는 간신히 참는다. 당장은 버는 돈도 없고 모아둔 돈도 거의 바닥나지 않았느냐는 말도 하지 못한다. 지난번 빌려간 돈도 아직 갚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끝내는 삼켜버리고 만다. 몇 해 전 겨울인가 네가 후배 2명을 집으로 데려온 일이 있었다. 오랜만에 가볍게 맥주나 한잔할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늦어졌다고 했고 취한 데다 춥고 집이 멀어서 그냥 돌려보내긴 아무래도 불안했다고 했다. 현관에 들어서면 작은 거실 겸 주방이 있고 주방을 사이에 두고 조금 더 큰 방과 이불과 옷, 쓰지 않는 짐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 작은 방이 전부인 좁은 집에 무슨 생각으로 사람을 데려온 걸까? 내가 굳은 얼굴로 싱크대 앞에 서 있는 동안 너는 그 애들에게 편한 옷을 내주고 수건을 건네며 화장실로 밀어 넣다시피 했다. 그런 후엔 제발 그런 식으로 굴지 말라고 소곤거렸다. 쟤들이 뭐 하루를 있어, 이틀을 있어. 그래봐야 고작 몇 시간이야. 겨우 몇 시간 불편하고 말 일이라고. 이 밤에 쟤들 보내서 사고라도 나면 어쩔 건데. 그냥 재우고 아침에 보내는 게 안전하잖아. 지금이라도 택시를 불러보내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말은 더 하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서야 작은 열쇠고리와 향수 미니어처 몇 개가 없어진 걸 알았다. 오래전 여행에서 내가 사온 것들이었고 몹시 아끼는 것들이었다. 야, 걔네 그런 애들 아니야. 넌 늘 내가 아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더라? 처음부터 너는 내 편이 아니었다. 어쩌면 혹시 만약에 어떻게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해보려는 내 말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고 모욕을 당한 것처럼 여겼다. 네 말처럼 값이 나가는 물건들도 아니고 따지고 추궁해서 그 물건들을 되찾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도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도 나는 네가 아는 사람들을 몇 번 더 만났다. 아는 오빠, 친한 선배, 착한 동생, 좋은 친구. 그러나 막상 만나고 나면 도대체 왜 만났을까 싶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너라는 공통분모 하나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기엔 서로에게 너무나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 아닌가.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유리의 사무실 오픈을 앞두고는 다시금 틀림없이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만다. 핑계를 대고 대답을 미루면서 너와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일 자신이 없어서다. 아니, 가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 두고두고 서운함을 표시할 네 집요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어쨌든 너와 연결된 누군가 한 명을 꼭 만나야 한다면
유리가 가장 적당한 사람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려고 애쓴다. 한 주가 지나고 금요일 오후에 냉장고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온다. 유리네 사무실에서 작은 파티가 열리는 날이다. 나는 퇴근 후 곧장 유리네 사무실로 간다. 문을 활짝 열어놓은 1층 식당을 지나 문 닫힌 2층을 지나자 3층에 유리네 사무실이 있다. 오래전 개조한 2층 주택 옥상에 임시로 올린 가건물 같다. 커다란 화분과 상자, 어디에 쓰이는지 모를 고무통 같은 것들이 옥상 한쪽을 차지하고 있다. 꿈꾸는 마을 연구소. 액자처럼 작은 현판이 컨테이너 문 앞에 붙어 있다. 일찍 왔네. 문을 열자 더운 공기와 말소리 같은 것들이 달려나온다. 커다란 테이블에 사람들과 둘러앉아 있던 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난다. 등을 보이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서서 차례로 인사를 건넨다. 유리와 함께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사람 2, 공부방,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3, 마을 주민 자격으로 왔다는 한 사람이 더 있다. 그들 중엔 애가 2인 부부도 있다. 고작해야 4-5사람이 전부일 거라고 예상했던 모임은 꽤 규모가 크다. 나는 네 옆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그런 뒤에는 사무실 안에 자욱하게 고여있는 페인트 냄새를 맡으며 찬찬히 내부를 둘러본다. 사무실 가운데 놓인 큰 테이블 뒤로 책상이 2개. 안쪽에 작은 싱크대가 있고 창가 쪽에 책장과 선반 같은 것들이 놓여있다. 다 어디서 가져온 물건들인지 새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길이나 너비 같은 것들이 다 제각각이어서 어딘가 몹시 어수선해 보인다. 새로 칠한 게 분명한 바닥과 벽, 천정도 말끔해 보이진 않는다. 네가 보낸 양문형 냉장고는 창문을 반쯤 가린 채 사무실 한 구석에 서 있다.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놓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일단은 거기 세워둔 것 같다. 몇 번 더 사무실을 둘러보지만 덩치가 산만한 냉장고를 둘 만한 적당한 자리는 가늠이 되질 않는다. 유리는 한참 뒤에 사무실로 들어온다. 2손 가득 술과 음료, 과자와 과일 같은 것들이 담긴 봉지를 든 채다. 바로 뒤따라 들어오는 남자가 헌옷이 담긴 상자들을 차례로 내려놓는다. 못 본 사이 유리는 살이 조금 붙은 것 같다. 깡말라서 몹시 예민해 보이던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한결 편안해 보인다. 너무 오랜만이다. 잘 지냈죠?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마워요. 유리는 환한 얼굴로 인사를 한 뒤 곁에 선 남자를 가리키며 남자친구라고 소개한다. 4년 넘게 만났고 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부부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도 한다. 오래전 유리와 함께 만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오빠는 다 처음 만나지? 여긴 내 친구. 그리고 내가 말했지? 내 친구 파트너.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다. 내 표정에 드러난 당황한 기색을 읽었는지 유리가 한마디를 더 보탠다. 아, 괜찮아요. 여기서는. 편하게 생각해도 돼요. 편하게. 7시가 조금 지나자 중국집 배달 음식이 도착했다. 몇 차례 유리가 독촉 전화를 걸고 언성을 높인 후다. 헬멧을 쓰고 온 남자는 숨을 몰아쉬며 음식을 꺼내놓는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을 보태는 유리를 빤히 보며
한마디 더 한다. 그릇은 요 아래 1층에 내놓으세요. 짜장면과 짬뽕은 면이 불어있고 탕수육과 깐풍기 같은 요리는 양념이 강해서 먹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너는 튀긴 고기와 야채를 한꺼번에 입안으로 밀어넣는다. 다들 배가 고팠는지 한동안은 음식을 씹고 삼키는 데에 몰두하고 있다. 쩝쩝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아니, 다시 보니 다들 작정한 것처럼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는 것 같다. 식사를 마친 후에 가벼운 술자리가 이어진다. 유리 곁에 남자친구와 사무실 식구들이 붙어 앉고 맞은편에 마을 사람들이 앉고 너와 내가 창가를 등지고 앉는다. 한동안 이야기는 사무실을 오픈하고 새로 시작할 일들을 설명하는 데에 할애된다. 주민사업, 공동주택과 교육단체, 케어센터. 어떤 건 이미 시작했고 어떤 건 진행 중이고 또 어떤 건 자금이 모아지는 연말부터 내년엔 꼭 시작을 할 거라고 말한다.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비장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 오다가 봤어요? 요 앞에 저희 마을회관 짓고 있는데 아니 이제 마을회관이라고 하니까 너무 옛날식이다. 그냥 동네 사랑방이라고 해야 되나? 저쪽에. 아니 그쪽 말고 저쪽 골목이요. 나는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가늠하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만다. 우체국 골목이었나? 편의점 앞에서 공사 중인 자그마한 가게를 본 것 같기도 하다. 단층 건물 귀퉁이에 붙은 좁은 가게여서 마을 단위의 사람들이 들락거리긴 무리일 거란 생각이 든다. 아니, 마을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도 남을 만한 회관을 짓는다고 해도 과연 몇 사람이나 거기 올까 싶다. 유리가 잔을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런 후엔 정말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힘을 모아달라고 이야기한다. 이미 시에서 주는 얼마간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말하고 구청에서 하는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일을 벌일 수 있을 거라고 한다. 주택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마트와 병원, 극장과 식당까지 모든 걸 주민들이 직접 살피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원한다면 10년씩, 20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늙어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을을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의 작은 마을 이름을 대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먹이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도 청년들도 노인들도 다 함께 사이좋게 어울려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꿔놓겠다고 말한다. 어때? 유리가 물으면 너는 삶은 푸콩을 하나씩 까다가 문득 천장을 올려다보며 답한다. 너무 좋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돕겠다는 이야기도 한다. 정말 가능할까 싶은 이야기들이고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나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덧붙인다. 다음 주에 요 아래서 바자회 열 건데 물건 한번 볼래? 문득 유리가 바닥에 놓인 상자를 열어 안에 든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티셔츠, 바지, 스카프와 목도리, 신발과 인형 같은 것들이 한 움큼씩 테이블 위로 올라온다. 사람들의 손이 바빠진다. 너는 스팽글이 달린 보라색 티셔츠를 펼쳐보고 낚시 그물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스카프를 내 목에 둘러준다. 스카프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
이런 거 이건 너무 쓸만하겠는데? 괜찮네. 괜찮네. 좋아. 괜찮네. 모자를 써보고 토시를 껴보고 재킷과 티셔츠 같은 것을 입어보며 사람들은 한마디씩 보탠다. 그중엔 아기 옷과 신발, 인형과 장난감, 액자와 앨범 같은 것들도 있다. 약 2주간 마을 사람들이 모은 것들이고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바자회를 열겠다는 유리의 말에 사람들이 반색한다. 사람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옷가지를 한두 개씩만 골라 가진다. 다 가져갈 수 없으므로 이것저것 고르는 사람들의 손길이 신중해진다. 너는 작은 액자 2개와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 하나를 고른다. 나는 한참 만에 조그마한 도장 케이스 하나를 집는다. 몇 개 더 가져가라는 사람들의 권유에도 뭔가를 더 골라볼 마음은 생겨나지 않는다. 두 사람도 그냥 이쪽으로 이사 오지. 여기 이제 살기 좋아져요. 다른 동네에 비하면 아직 집값도 꽤 싼 편이잖아요. 아, 저기 너머에 지금 공동주택 새로 올리고 있는데 들었죠? 그리고 화제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향한다. 내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미루는 사이 누군가 한마디를 더한다. 근데 어디 산다고 했죠, 두 분은? 네가 사는 곳을 말하자 아, 그럼 충분히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겠네. 자가예요? 전세예요? 월세예요? 따위의 질문이 따라 나온다. 나는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만 답한다. 그 집은 내 명의로 된 집이고 대출 거치 기간이 2번 갱신되는 동안 네 돈이 조금 보태졌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적인 이야기까지 할 마음이 없다. 집을 나서면 곧바로 큰 대로가 나오고 조금 더 가면 하천을 정비해 만든 산책로가 이어지고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도 가까운 동네를 떠날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하는 뜬스문들로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짓고 사람마다 달라지는 셈법으로 사고팔고 하는 일이 부지기수인 이 동네로 옮겨오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긴 마찬가지다. 맞다. 요 아래 이번에 새로 이사 온 커플들도 여자분들이에요. 가까운 데 살면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좋을 것 같아. 저쪽에 앉아있던 중년 여자가 손뼉을 치며 말한다. 저 공원 뒤에 한 커플 더 살지 않아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왜 있잖아요. 지난번 후원의 밤 할 때 왔던 분들. 나이가 좀 있어 보이셨는데. 유리가 한마디를 더 거둔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왜 밥도 먹고 가깝게 지내야 하는지 의아한 기분이 든다. 아무 관계도 상관도 없는 그들과 우리를 왜 한데 묶으려고 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어떤 호의나 친절로 받아들이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런 후엔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어쨌든 점진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사회가 끌어안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사람들이라니. 사회적 약자, 마이너리티, 관용과 배려. 듣다 보니 거기엔 너와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돌아보니 너는 말린 자두를 조금씩 떼어 먹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나도 잠자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듣다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나 싶은 이야기들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나와 너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 같다. 너는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격증을 따고 난 이후의 계획들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정말 그렇게 될까 싶은 이야기들인데도 사람들은 네 말에 귀를 기울인다. 아니,
그래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이 휩싸인 사람들 같다. 너는 사람들이 묻지도 않은 이야기들도 한다. 4년 전 우리가 만났던 조그만 영화 모임에 대해 설명하고 어쨌든 나를 만난 뒤엔 모든 게 다 좋아졌다며 나를 치켜 세우는 데 열심이다. 결국 네 입에서 내가 하는 일과 직장에 관한 정보까지 흘러나온다. 어머, 좋은 데 다니시네요. 거기 나름 대기업 아니에요?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여자가 놀란 얼굴로 되묻는다. 그 회사는 대기업도 아니고 그 기업에 달린 작은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을 뿐이라는 내 설명을 듣고서도 사람들은 그래봐야 대우나 조건이 비슷한 것 아니냐고 아른 체를 한다. 나는 몇 차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보태다가 그만 입을 다물어버린다. 사람들의 추측과 짐작 같은 것들이 내 처지와 형편을 마음대로 상상하도록 내버려둔다. 아, 그럼 아무 걱정 없네. 직장도 있겠다, 집도 있겠다. 그만하면 훌륭하지. 직장 없고 집 없어서 결혼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장 결혼해도 되는 조건이지. 안 그래요? 저쪽에 앉은 여자가 문득 그렇게 말한다. 무슨 말일까?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도망치듯 얼른 고개를 돌려 유리 쪽을 보며 한마디 더 한다. 그나저나 여긴 언제 해? 유리와 유리 남자친구에게 하는 말이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다음 주에 있을 행사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보던 남자가 고개를 든다. 그러면서 준비가 될 때까진 결혼을 미루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그 준비할 게 뭐 있어? 어? 서로 좋으면 그만이지. 부부 중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거들고 화제는 곧장 유리와 유리의 남자친구 쪽으로 옮겨간다. 유리는 휴지로 테이블 위를 닦으며 지금은 서로 하는 일이 바빠서 결혼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가 이왕 늦은 거 1, 2년 더 늦는 것도 상관없다고 했다가 결혼이 뭐 중요한가요? 혼잣말을 하며 웃는다. 그렇잖아. 그지? 그리고 유리가 우리를 보고 묻는다. 너와 나,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한다. 잠시 침묵이 내려앉는다. 결혼이라니.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원한 적도 없다는 말을 보태려는데 부부 중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내 말문을 막아버린다. 아, 그래. 결혼 같은 거 해봐야 뭐해. 골치만 아프지. 아, 연애만 해. 연애만 해도 되지 뭐.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가볍게 웃음이 터진다. 돌아보니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박수를 치며 웃고 있다. 그러나 대화는 끈질기게 그 주제를 물고 늘어진다. 사람들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에 열을 올린다. 요즘은 옛날처럼 결혼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낫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주택이니 세금이니 상속이니 하는 제도들이 결혼에 묶여있는 건 참 문제라는 말도 한다. 어쨌든 누구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여기저기서 들은 외국의 사례들을 들먹거린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모두가 흥분하면서 해야 할 이야기일까 싶은데도 도무지 그만둘 기미가 없다. 그게 뭐 중요한가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내 입에서 문득 그런 말이 튀어나온다. 이쯤에서 다들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한 말이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더 경직된다. 결혼이야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내 말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눈치다. 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지 못한 게 분명하다. 너희가 결혼을 어떻게 해? 그런 의아함과 당황한 기색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얼굴 위로 떠오른다. 법과 제도 같은 데에 호소해가며 결혼할 마음이 없고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에 더 말을 보태고 싶지 않다는 뜻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나는 조금 더 말한다. 말은 계속 길어지고 왜 관심도 없는 이런 이야기에 길게 해명을 덧붙여야 하는지 점점 알 수 없는 기분이 든다. 아휴, 그래. 맞아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겠지. 아니, 하고 싶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해? 응? 그럴 이유가 있어? 하고 싶은 사람끼리 하게 해주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누군가 어색한 분위기를 흩뜨리듯 그렇게 말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나와 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사람들은 우리 곁에 나란히 서 있다가 한꺼번에 갑자기 몇 계단 위로 뛰어 올라가서 우두커니 우리를 내려다보고 또 갑자기 우르르 몇 계단 아래로 내려선 다음 멍하니 우리를 울려다본다. 그 바람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그들보다 아래였다가 위였다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와 나란히 서 있는 건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같다.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 참 갈 길이 멀어요. 사람들이 더 배려할 줄은 모르고 정말 외국처럼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곁에 앉은 여자가 껍질을 벗겨낸 귤 하나를 건네준다. 누가 누굴 배려한다는 걸까? 내가 혹은 네가 어떤 배려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를 보는 그 사람의 얼굴에 담긴 것이 조금의 의심도 담기지 않은 진심이라는 것을 나는 금방 알아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말 그렇게 믿는구나. 그 순간 내내 의구심과 의아함으로 뭉뚱그려진 감정들이 곧장 불쾌감으로 뒤바뀐다. 나는 귤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올려둔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그래? 사무실 바깥까지 따라 나온 네가 묻는다. 나는 난간에 붙어서서 다닥다닥 붙은 집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높은 건물이라고 해봐야 3층짜리, 4층짜리 다가구 건물이 전부인 동네. 높낮이가 없는 풍경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다. 그렇게까지 굴 거 없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그래? 내가 예민한 거야?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 다 우리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왜 그래? 우리 걱정을 왜 하는데? 너와 나는 그곳에 서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다툼을 벌인다. 그러는 동안에도 컨테이너 안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멀리서 둔탁한 발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누군가 옥상 위로 불쑥 모습을 드러낸다. 헬멧을 쓴 중국집 배달원이다. 그는 컨테이너 문 앞에 놓인 그릇을 확인하고는 문을 열어젖히고 큰 소리로 낸다. 그릇은 1층에 내려놔달라고 말했는데, 응? 못 들었어요? 유리와 남자친구가 컨테이너 밖으로 나온다. 잠시 실랑이가 인다. 남자는 그릇 위에 쌓인 휴지와 신문지, 포장지 같은 것들을 가리키며 이런 건 따로 분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따지고 든다. 그릇을 찾으러 3층까지 올라온 게 몹시 짜증스러운 얼굴이다. 저흰 당연히 문 앞에 내놓으면 되는 줄 알았죠. 다들 그러잖아요. 유리가 말하고 남자가 기가 찬다는 듯 바닥에 쌓인 그릇을 내려다보며 말한다. 아줌마, 우리 원래 여기까지 배달 안 해요. 어? 전화 받는 사람이 뭣도 모르고 주문을 받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 동네에 여기 산꼭대기까지 배달 오는 가게가 어딨어? 사람들이 그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그는 쪼그리고 앉아 검은 봉지 안으로 그릇을 거의 던져 넣다시피 한다. 그릇들이 부딪히고 남은 국물과 양념 같은 것들이 봉지 안으로 밖으로 튀어오른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끼어든다. 내가 말릴 틈도 없이 너는 어느새 그 사람 바로 코앞까지 가 있다. 사무실 안에서 사람들이 더 나온다. 사과를 해라 마라 옥신각신 다투는 사이 어느새 배달원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꼴이 된다. 미안합니다. 결국 남자가 못 이긴 듯 그렇게 말하고 돌아선다. 그릇이 담긴 봉지에서 요란한 소리가 난다. 남자는 문에 걸린 작은 현판을 보고 중얼거린다. 마을연구소 좋아하네. 내년이면 다 철거될 동네에서 연구는 무슨 얼어지고. 아저씨, 저 철거라뇨.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거 다 없던 일로 된 거 모르세요? 사람들의 기세를 등에 업은 유리가 그렇게 소리치자 어두운 계단 복도를 내려가는 남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옥상까지 또렷하게 넘어온다. 아이고, 내년이면 다 부서지고 없어질 동네에 연구할 게 뭐가 있어? 말이야 좋지. 여기도 싹 갈아엎든가 해야지. 저런 정신 나간 것들이 몰려와서는 무슨. 남자가 가고 나서 나는 곧장 사무실로 들어가 가방을 챙겨 나온다. 만류하는 사람들에겐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연락이 왔다고 둘러대고 너에겐 먼저 집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얼빠진 얼굴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마침내 그곳에 빠져나온다. 나는 큰 골목을 따라 걸어 내려가다가 대로로 향하는 좁은 지름길로 들어선다. 골목은 직선으로 뻗어 있는 듯 보이지만 이리저리 굽어져 있고 몇 번이고 막다른 길에 이른다. 나는 갔던 길을 되짚어 나오고 처음 이곳에 올 때 보았던 우체국과 편의점 같은 것들을 찾으려고 필사적이 된다. 어둠침침한 가로등 불빛을 뒤집어 쓴 집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어느 순간에 이르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에 갇혀버린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러는 동안에도 너는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온다. 끊어졌나 싶으면 전화가 다시 걸려오고 몇 개의 메시지가 연속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금방이라도 휴대폰을 열고 전화를 받고 메시지를 확인하고픈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면서 나는 어떻게든 동네를 벗어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나를 이곳까지 끌고 온 게 너라는 확신을 지울 수가 없다. 어쩌면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건 이 낯선 동네가 아니고 바로 너라는 사람이란 사실도. 그것이 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전부터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일이라는 것도 말이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더 지난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그날에 관한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는다. 너도 마찬가지다. 대화 속에서 문득 그날의 일들이 어른거리면 내가 혹은 네가 말을 끊거나 엉뚱한 질문을 하는 식으로 그날의 일로부터 멀찌감치 물러선다. 유리네 사무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실은 우리가 피해 다니는 게 그런 게 아님을 나도 알고 너도 안다. 몇 주가 더 지난 저녁 무렵, 우리는 다시 유리 커플과 마주 앉아 있다. 유리가 마련한 식사 자리이고 미리 주문을 해놓았는지 창가 테이블에 앉자마자 금방 음식이 나온다. 사무실 오픈할 때도 와주고 냉장고도 사줬잖아요. 언제 저녁 한번 사려고 했어요. 실내는 어둡고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고요하다. 나는 파스타 면을 덜어 조금씩만 맛본다. 다른 사람들이 쥔 포크와 부딪히지 않도록 몹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그리고 옆에 앉은 네가 멀리 있는 음식들을 한 움큼씩 내 접시에 덜어준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젓가락으로 새우와 홍합, 베이컨 같은 것을 집어오고 피클과 양상추 같은 것들을 옮겨다 주며 테이블 위를 지저분하게 만든다. 신경이 점점 더 곤두선다. 아, 우리 집 합치기로 했어요. 식사를 마칠 때쯤 유리가 문득 그런 말을 꺼낸다. 각자 살던 집에 보증금을 합쳤는데도 전세를 얻기엔 턱없이 부족해서 월세를 조금 더 내는 방향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유리 남자친구가 한두 마디씩 거들고 그때마다 두 사람 사이에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진다. 이 집 저 집 위치를 따지고 월세를 셈하고 새로 사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정하고 이런저런 비용을 마련하고 부담하는 일에 두 사람 모두 얼마간 지친 모습이다. 원래 그래. 둘 다 마음에 쏙 들 수 있니? 서로 양보하고 그런 거지. 함께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나고 그때마다 포기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설명하기 시작한다. 도대체 나와 사는 동안 네가 포기한 건 뭘까? 뭘 양보했다는 걸까?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너와 함께하는 동안 내가 포기한 것들, 앞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가늠해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지금은 알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각오해야 한다면, 뭔가를 무릅써야 한다면 그건 너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은, 내일은, 주말에는 너와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리 커플과 헤어지고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은 다시금 너와 내일, 모레, 주말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할 수가 없다. 어디에나 있고 누구나 가진 특별할 것도 특별하지도 않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너와 나, 우리의 밤이다.